청취자 여러분, 지금 잠시 스마트폰 알림창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아마 알림창 상태가 꽤나 혼란스러울 겁니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그 미국과 이란의 거대한 전쟁 소식이 속보로 뜨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한다는 막 무시무시한 경고가 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있는 뉴스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 의사 대신에 로봇 팔로 미세혈관 수술을 성공시켰다. 아니면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한국 ETF를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눈부신 혁신 뉴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혼돈과 엄청난 혁신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치, 경제, 기술, 그리고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청취자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맥락만 딱 짚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과연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파헤쳐보죠.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이슈부터 가볼까요? 역시 중동 상황을 먼저 봐야겠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명부터가 살벌합니다. 거대한 분노, 에픽 퓨리인데요. 단 24시간 만에 1,000개의 표적을 타격했어요. 네, 안타깝게도 미군 전사자까지 발생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면적인 폭격 뉴스 너머로 읽어내야 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이나 경고성 메시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아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의 타겟은 이란의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에 내부 후계 구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틈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4주라는 비교적 짧은 타임라인을 잡고 체제 전복을 속도전으로 이끌어내겠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네요. 근데 중동이 늘 그렇듯 변수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 반격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산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론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최근 조사를 보면 이번 공습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군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전쟁이 수렁에 빠지는 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죠. 밖으로는 확전 위험, 안으로는 여론 압박, 진퇴양난이네요.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지정학적 전쟁이 당장 우리 경제, 내 계좌에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까? 아주 묵직한 타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장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장중 13%나 급등하면서 단숨에 $80 선을 돌파했거든요. $80요? 만약에 확전돼서 $100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우려대로라면 우리 경제 실질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실 환율이죠. 세계가 불안하니까 돈이 전부 가장 안전한 달러로만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뚫고 막 1,500원 선까지 위협받는 거군요. 네,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인플레이션 공포는 극에 달할 겁니다. 수입 물가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진짜 비상이네요.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즉각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됐고요. 중동 7개국의 특별 여행주의보도 내렸죠. 다행인 건 약 7개월치, 정확히는 208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208일분. 당장 단기 쇼크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네요. 금융권도 움직임이 있죠?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 12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편성했습니다. 환율이나 물류비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입 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뉴스 보다가 흥미로웠던 게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더라고요. 이게 위기관리랑 글로벌 공급망 우회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입체적인 외교거든요. 이번 FTA 2.0 핵심 중 하나가 MRO, 즉 항공기 유지, 보수, 정비 산업 협력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대 물류랑 정비 허브잖아요. 중동발 물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안정적인 허브와 공급망을 튼튼하게 연결해두는 게 우리 수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완충제가 되는 거죠. 단순한 외교 인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제 방어선이었군요.
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우리가 영리한 돈이라고 부르는 스마트머니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보면 시장의 이면이 확실히 보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움직임이 화제였잖아요. 전쟁 위기인데 쿠팡 주식 비중을 무려 46%나 늘렸다고요. 거기에 미국 은행 ETF까지 대거 매수했습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있어도 결국 거시경제 흐름은 금리 인하로 갈 거다. 거기에 베팅한 겁니다. 세스 클라먼드도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던데 이분은 철저하게 안전마진을 노렸더라고요. 화려한 기술주보다는 건축자재 기업이나 멕시코 항공주 같이 철저히 소외되고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들였죠. 더 떨어질 곳 없는 자산을 사서 하방을 막아두는 방어적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서학개미들은 AI 때문에 우리 화이트 칼라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술주를 팔고 있거든요. 네, 공포심에 던지고 있죠. 그런데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 심지어 중국 개미들은 한국 시장으로 돈을 싸들고 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뭘 담고 있느냐? 정답은 바로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한국 투자 ETF 중에 EWI라고 있거든요. 아, EWI.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ETF가 뭔지 살짝만 풀어주시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 상품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나요? 연초 대비 무려 48%나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 때 사실상 글로벌 AI 메모리 공급 기지를 사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부추라고 불리는 분들도 자국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ETF를 상한가 만들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개미들의 불안감이랑 완전 반대로 스마트머니는 AI 하드웨어 기초 체력에 돈을 쏟아붓고 있네요. 이게 단순히 대기업만 좋은 일이 아니죠. ASML, 랩리서치는 물론이고 한화세미텍이나 원익 IPS 같은 국내 장비 업체들 실적도 폭발하고 있어요. 생산 인력이 모자라서 베트남으로 확충할 정도니까요. 전쟁통에도 반도체 공장은 풀가동이군요. 자, 그럼 시선을 잠시 한국 내부, 청취자 여러분의 실생활 달력으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3월에 굵직한 경제 캘린더들이 있죠. 글로벌 자금 방향타를 돌릴 이벤트가 2개 겹쳐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2월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고용이 튼튼한지 식어가는지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되니까요. 두 번째는 중국 양회죠.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랑 부양책 규모가 나올 텐데 이 결과에 따라 환율과 증시가 또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3월이 아주 바쁩니다. 총선 기간에는 온라인이나 현수막 광고가 제약을 맞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총선 피해서 3월에 알짜 분양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크로리버 서초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맞아요. 수십억 안전마진이라면서 청약 대기자들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다주택자분들 머릿속은 지금 세금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는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중과세가 부활하는 거죠. 이 날짜 기점으로 세금 계산서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10년 전에 10억에 산 아파트를 지금 20억에 판다고 쳐보죠. 지금 당장 팔면 양도세가 대략 3억 2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하루 뒤인 5월 10일에 팔면 6억 4천만 원으로 정확히 2배가 뜁니다. 하루아침에 3억이 허공으로 날아가네요. 그럼 무조건 5월 9일 전 파는 게 이득 아닙니까? 현금화해서 내 통장에 넣겠다면 당연히 그게 맞죠. 근데 다주택자 상당수는 그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계산이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나요? 세금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 네. 아니면 집을 그대로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부담액이 8억 원대 후반으로 비슷해지는 구간이 나와요. 아, 팔고 현금으로 주나? 그냥 집으로 주나? 세금 떼이는 건 비슷하다. 그렇죠. 근데 최악의 선택을 해서 5월 9일 이후에 중과세 다 맞고 집 팔아서 현금 증여를 하면 세금으로만 10억 이상이 날아갑니다. 시세 차익 전부를 국가에 내는 셈이죠.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자금 여력 있는 자녀한테 시세보다 싸게 파는 저가 양도 방식을 많이 씁니다. 언제 파느냐를 넘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넘길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정학적 분쟁에 환율 그리고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세금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산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거대 기업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부동산,
바로 디지털 자산과 지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스페인 MWC 박람회 주제만 봐도 알 수 있죠. 올해 주제가 The IQ Era, 즉 지능의 시대입니다. 네, 작년까지 우리가 알던 AI가 화면 속 챗봇이었다면 이제 그 AI가 화면을 찍고 물리적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SK텔레콤이 조단위 투자를 해서 통신망을 뼛속까지 AI 중심으로 바꾸는 AI 네이티브 전환을 선언했고요. LGU+와 LG AI 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4.5 모델도 엄청납니다. 그럼 기존 언어 모델이랑 뭐가 다른가요? 판단하는 시각 언어 모델입니다. 향후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가 되는 거죠.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로봇이 눈을 뜬다. 이게 가장 극적으로 다가오는 곳이 바로 수술실입니다. LN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만든 국산 1호 관상동맥 중재술 보조 로봇 에이비아 얘기 들으셨죠? 네, 방사선 피폭 위험 없이 의사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로봇이죠. 한 번에 4개 시술 도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 제어하는데 내년에는 무려 자율주행 개념이 도입된답니다. AI가 혈관기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뜻이죠. 의료 혁신 속도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리버라이즈라는 3D AI 간 모델도 비슷해요. 환자 CT 사진 수백 장을 단 몇 분 만에 학습해서 복잡한 간 구조를 95% 정확도로 3D로 재구성합니다. 수술 전 시뮬레이션으로 출혈 위험을 확 낮추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커머스에서도 AI가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비전 사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비전 AI로 짝퉁 제품을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옛날엔 사람이 1시간씩 걸려 식별하던 걸 지금 단 1분 만에 끝냅니다. 게다가 여기서 FSD, 테슬라 자율주행 말고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서 서류 작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요. 적발부터 처벌까지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근데 이런 방대한 AI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려면 뒤에 거대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도 궤도를 확 수정하고 있어요. 인터배터리 2026 전시회 보니까 LG, 삼성, SK, 포스코 퓨처엠 포트포리오가 더 이상 전기차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무정전으로 지켜주는 초고출력 백업 배터리? BBU 쪽에 사활을 거는 거군요. 맞습니다. BBU랑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장, 그리고 로봇에 들어갈 전고체 배터리까지 타겟이 완전히 AI 생태계로 바뀐 겁니다. 모빌리티 테스트 현장 보면 기술이 극한까지 왔다는 게 실감납니다. HL만도가 중국 영하 30도 얼음호수에서 중국 기업들이랑 시속 100km로 달리며 제동 기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EMB와 RCU라는 기술이죠.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인지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죠. 자율주행에 목숨 맡기려면 제동이 완벽해야 하잖아요. EMB는 기름 압력이 아니라 100% 전기 모터임으로 바퀴를 통제해서 응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RCU는 메인 브레이크 고장났을 때 0.1초 만에 개입해서 차를 세워주는 비행기 백업 시스템 같은 겁니다. 얼음호수에서 그걸 테스트한다? 극한 상황에서도 기계가 차를 제어하는? 레벨 3 상용화 의지네요. 근데 이 테스트 장소가 중국이고 중국 기업들과 한다는 게 눈에 띕니다. 중국 시스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단순히 국가가 자본만 때려 넣어서 선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5만 킬로미터, 세계 최대 고속철도망을 깔고 AI와 빅데이터로 전체를 무인 자율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이죠. 서구권은 4, 5년 뒤에 다음 선거를 보지만 중국은 특유의 정치 체제 때문에 다음 세기를 내다보는 마스터 플랜을 밀고 나갑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안 뒤집히니까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한다. 네, 정부 주도로 1,300개 협력 기업이 밸류체인 전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른바 중국 표준을 수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정책 일관성과 거대 내수시장 시너지,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포인트네요. 자, 오늘 우리는 중동의 불타는 전장과 요동치는 유가, 환율과 세금 청구서, 투자의 대가들이 바라보는 거시경제부터 수술실을 누비는 피지컬 AI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연결된 모습이죠. 지정학적 분쟁, 금융 변동, AI의 도약, 모두 인류가 맞이한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이니까요. 경제, 정치, 기술의 관점들을 하나로 끼워낼 때 진정한 통찰이 생기는 거니까요.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팔로 미세혈관을 수술하고 AI가 1분 만에 수천만 개 짝퉁을 걸러내 법적 조치까지 끝내는 초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인류는
여전히 지도상의 선을 긋고 땅속 원유를 차지하려고 막대한 피를 흘리며 20세기형 전쟁을 멈추지 못할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극한으로 고도화되면 이 인간의 복잡한 정치적 분쟁마저 AI가 차갑게 예측해서 평화롭게 중지해주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AI라는 엄청난 21세기 자원을 독차지하려고 인류가 또 다른 형태의 참혹한 전쟁을 시작하게 될까요? 눈부신 지성과 극복하지 못한 폭력성, 이게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퇴근길이나 산책길에 한 번쯤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어내는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운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예리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